아니야, 앰뷸런스를.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가 오늘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40년 전 세계적인 역사의 현장을 기록한 기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재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그리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40년 전 아웅산 폭탄 테러 현장에서 아주 엄청난 폭발 사건이 나서 결국 우리 강요의 반 이상이 사상자를 낸 아주 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현장을 다 우리 이 선배께서 취재하고 촬영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우문현답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40년 전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저런 현장에 서신다면 지금도 그렇게 그 현장을 목숨 걸고 다 찍을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카메라 기자를 48년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카메라 기자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촬영하고 기록에 남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대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촬영되고 또 그 역사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지금도 볼 수 있고 후세에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선배가 기억하시다시피 그리고 역사의 순간은 83년도 10월 9일이었죠. 그날이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아웅산 묘소 천장에 클레이모 지뢰가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버마에 도착해서 첫날 행사는 공항에 행사 있었고 네. 그 다음 날 10시쯤에 아웅산 참배 그 국립묘지에 참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고 네. 저희들은 가서 이제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한 10분 전 정도에 도열하고 있었고 네. 또 그 묘지가 이렇게 있으면 묘지 앞에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은 도열에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묘지가 있고 그 뒤에는 강요들이 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다가 시간이 돼서 대통령이 저쪽에 올 거니까 오는 거 보려고 돌아가는 순간에 꽝 하고 터졌죠. 근데 사실은 뭐 정신이 없었고 네. 그 당시에 이렇게 봤을 때 하늘 위에 있는 지붕 전체가 위로 솟구치고 떨어지고 그 비명 소리와 그런 것 때문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모든 것을 다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뭐 물론 저는 그 당시에 2진이었고 저희 1진이 함께 촬영이 된 것이지요. 네. 지금 봐도 저 폭발 현장은 정말 끔찍하고 무서울 정도인데요. 그때 당시 그래도 우리 대통령은 화를 모면했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시 그 버마 외교부 장관이 현장을 수행해서 안내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버마 외무부 장관이 한 20분 늦게 지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외교 결례를 한 것처럼 됐는데 그게 오히려 대통령을 구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그때 좀 해상해 주시죠. 예, 시간이 다 돼 있는데도 대통령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간 다 돼서 네. 그 버마 한국 대사가 예. 차를 타고 들어왔어요. 아, 바로 이계철 대사가 들어왔고요. 그 이후로 바로 조금 있다 폭파가 돼가지고 사건이 난 겁니다. 근데 그날 살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네. 대통령도 그렇고 또 그날 황선필 홍보수석도 좀 늦게 와가지고 화를 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있던 분들 중에 다 돌아가시게 되고 합참의장이었던 이기백 합참의장만 살게 된 것이죠. 예, 제가 이 선배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참 얼마 전에 전인범 장군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그때 전인범 장군이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MBC 기자가 내가 이렇게 구조하는 거를 찍으셔서 참 고맙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때 당시 현장에서 그 피 흘리는 그 우리 강요들 정말 정신이 없을 때인데 침착하게 이 선배는 그거를 다 촬영하셨고 나중에 또 그 피 흘리는 우리 강요나 수행원들을 이렇게 들 것으로 이렇게 나르는 장면까지 제가 확인했어요. 자, 그때 이계철 대사가 먼저 아웅산 묘지에 지금
대통령을 대신해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폭탄 테러한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이계철 대사의 그 차에 범하기와 우리 국기가 달리고 썬팅이 돼서 누군지는 모르는 그분이 차를 몰고 들어오니까 그게 대통령인 줄 알고 그 순간 그리고 리허설 그 나팔 소리가 나니까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버튼을 눌러서 폭발이 되는 바람에 그때 마침 우리 대통령은 조금 늦게 지각한 버마 외교부 장관 때문에 출발이 늦어서 막 오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현장을 모면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제가 그 현장에서 볼 때는 대사 그리고 그 사전에 모든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 진홍국을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경호원이 가면은 우리 카메라도 그렇고 무슨 가지고 있는 악기에 대해서 폭발적인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불어보라고 그래요. 그것도 불어봤고 또 나중에 제가 안 거지만은 그 무선에 의한 단추를 눌러서 터지도록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여러 가지 좌담도 있고 나중에 다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경호원들이 이제 무선으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의해서 무선이 폭발된 거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알려진 것도 이렇게 직접 선배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또 우리가 다르죠. 네, 또 다르네요. 왜냐하면은 네. 그 사람들이 있던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군요. 잡혔던 부분이 좀 멀리 있었는데 네. 시간 내에 들어오면은 보고 눌러서 터진다든가 그런데 왜 그런 게 있었냐면 그 전에 우리나라 동작동 묘지에서도 네. 그걸 설치해놨다가 미리 그래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오늘 좌담에서 얘기해보니까 이건 진짜 얘기가 되겠구나. 근데 자기들이 그거를 폭파되는 거를 미리 연습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숲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전파가 없는 곳에서 해서 정확하게 그게 돼 있는데 예.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도와 다르게 시간에 좀 빠르게 터졌던 것입니다. 그 말이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 현장을 취재하신 분이니까 그 말이 역사의 기록이죠. 맞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동작동 국립묘지에서도 70년대로 생각하는데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암살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그게 바로 그런 거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버마 이 아웅산 폭발 사건도 사실은 그 전에 82년도에 아프리카 순방 때 그 북계 공작원들이 암살 시도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제가 이제 그때도 아프리카도 순방도 갔었어요. 거기도 갔었군요. 근데 가봉에 갔는데 경호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작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이던데 그때는 뭐 그냥 설로 들리고 듣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취재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 가봉에서 폭발을 하려고 하는 그 전날에 김정일이 김일성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김일성이 화를 내가면서 중지를 시켰다. 그래서 중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북한에서 그때는 북한하고 한국하고 애교를 이렇게 하는 그게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은 아프리카의 애교 쪽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그 숫자가 많았어요. 지지하는 쪽이. 근데 그게 폭파 사고가 났다면은 내가 들인 돈이 어떻게 하냐고 김일성이 얘기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없었는데 그 다음번에 순방하는 우리가 그 하는 대통령 거기에 그렇게 일으킨 것이죠. 그거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은데요. 70년 6월 20일인가 우리 동작동 그 박정희 대통령 암살 시도를 시도했었고 그 다음에 82년도에 그 아프리카 순방 때 가봉 아프리카에서도 그 폭파 시도를 했다가 북한 그 공작원들이 우리 요인을 곳곳이 그 암살을 호시탐탐 노렸던 가장 큰 목적은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혼란시키는 거죠. 그렇겠죠.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출범하고 네. 다들 이제 그 왜 거기를 갔느냐고 하는 소리가 많아요. 그랬죠. 네. 근데 저도 저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거지만 우리 시대 그 취재하러 가고 그러면 거기서도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 전두환 대통령이 뭐든지 잘 밀고 네. 남보다 어떻게 보면 결단을 잘 내려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서 애교력이 안 되니까 예. 비동맹 그쪽의 거를 우리가 포용해서 우리가 애교력이라든가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인데 이런 불행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최근에 이렇게 엄청난 순간을 우리 이 선배가 촬영해 주셨는데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역사적인 의미를 제가 부여하면서 가슴이 울컥하고 목이 먹먹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우리 이 선배가 이렇게 기자로 큰 활약을 하기까지는 그 선친께서 이 선배를 낳아서 잘 키워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선배 선친도 그 6.25 때 그 전살에서 훈장을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 얘기를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예.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울렸어요. 근데 못 보던 전화였어요. 받을까 말까 다 받았죠. 그랬더니 거기서 육군본부인데 아버지 성함이 우자 종자 되냐고 네. 왔다고. 아니 우리 아버지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네.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목이 메이고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6.25 때 전사하실 때 훈장을 준 게 있는데 그거를 찾지 못했다가 지금 전해드리겠다고. 저는 제가 52년생인데 네. 제가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 입대해서 네. 6.25 전쟁 중에 1953년 7월 27일이 휴전한 날 아니겠어요? 한 달 열을 남겨놓고 철원 김화지구에서 철의생각지에서 전사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전화에 대고 아버지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냥 제가 지금 72인데 막 울고 저도 모르게 막 그러는데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들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국가에서 챙기거나 뭐 보상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돼서 좀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챙기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바로 되는구나. 보훈에 대해서 바로 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선배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얼마 전에 이 선배가 그 훈장을 받고 회사 동료 선후배들의 단톡방에 소회를 밝힌 것을 저도 읽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70여 년 전에 수여한 무공 화랑 훈장이 저희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꽃다운 나이에 전쟁터로 떠난 남편이 전사 통보 후 받은 이 훈장. 가슴이 다 들어가고 이제 97세 된 어머니. 이 훈장에 아무런 반응도 없게 된 머나먼 세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6.25로 전사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아온 세월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아버지 저 잘 살아왔어요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 나이도 72, 100발이 되어 훌륭한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아버지. 어머님 생전에 훈장을 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늘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쳐 지킨 나라가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네, 정말 이 선배가 밝힌 그 소회가 다시 읽는 저도 목이 메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렇게 아픈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 그리고 그래도 생전에 이런 훈장을 맡게 되어서 정말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와대 출입을 참 오래 하셨어요. 네. 그래 뭐 다행인지 큰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청와대 출입하시고 또 이렇게 국빈 내지는 국가 원수를와 수행해서 취재 이런 걸 하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청와대 출입의 그 희로애락이라고 그럴까요? 네. 어떤 거를 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청와대를 출입하게 된 거는 네. 우연치 않게 출입이 됐습니다. 네. 최규하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할 때 네. 각사 그때는 MBC, KBS, JTBC 이렇게 3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각사에 2명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진으로 따라갔어요. 네. 그래서 나가게 되게 돼 있었는데 나가서 순방을 잘 하고 왔습니다. 네. 뭐 중간에 뭐 급하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 방송계에 필름으로 촬영을 그때까지 했어요. 네. 하다가 비디오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비도 많고 그래서 또 이진으로 나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청와대에 나가는 사람이 숫자가 통폐합되고 그래서 KBS, MBC 그래서 카메라기다 4명, 네. 문화공무부, 대한뉴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가족끼리처럼 그렇게 해서 일찍부터 나가게 됐죠. 그러다가 네. 아웅산 사태 나고 나서 이제 저는 파리 특파원으로 가게 돼서 5년간 있다 다시 들어오자마자 또 청와대를 나가기 시작해서 쭉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이제 안에 국회도 나가고 이제 안에서 이제 간부로 하고 또 지방에 또 사장까지 해서 퇴직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TV조선에 가서 또 근무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초기까지 해서 총 13년 7명의 대통령을 모신 적이 네. 있습니다. 그 많은 대통령, 국가 원수를 모시고 이렇게 취재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하는 게 물론 그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였겠지만 그거 말고 제가 알기로는 그 파리 특파원 시절에 몽파르나스 폭탄 테러를 특종하신 적이 있죠.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파리에서 근무할 때 86년인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럽에서 대한민국, 코리아 그러면은 형편없는 나라. 네. 어떻게 보면 베트남보다도 못하고 네. 그 글자도 없는 나라, 네. 형편없는 나라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네. 그 사람들이 알기에는 그런 나라였는데 어느 날 추석 때쯤 됐나 어느 날 거기에 그 테러가 되게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군데도 한 군데 뻥 터지고 나면 그 당시에 이 시장이었는데 그 사람들 잡겠다 그런 말이 하자마자 또 딴 데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러 군데서 폭파 사건이 났어요. 근데 폭파 사건이 안 난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네. 그게 몽파르나스 구역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 저희 회사 사무실에 있는 군데였는데 여기 분명히 날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는데 꽝 하는 소리가 나서 저하고 그 같이 있던 유학생하고 둘이 달려가서 그 현장을 제일 먼저 가서 도착해서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송출하려면 어려운 인공성 작업이 어려워가지고 그 다음 날 하기로 하고 거기에 예. 그 앙땡두라고 그에다가 넣고 저희 이제 코리아 네. 특파원이 촬영한 거라고 사막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나가게 돼 있고 그 유럽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한국 카메라 기자가 찍었다는 것에 네. 되게 자부심을 갖고 정말 제가 특파 끝날 때까지 우리 딴 국가의 교민들이 가면
누가 MBC 카메라 기자냐고 할 정도로 네. 엄청난 그런 여기서는 잘 모르죠.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로서 참 역사적인 기록을 두 번이나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아웅산 폭탄 테러, 또 하나는 몽파르나스 말씀하신 폭탄 테러. 이렇게 지축을 두 번씩이나 흔들었는데 카메라로 세계적인 특종을 하고 나서 그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또는 국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뭐 격려나 또는 칭찬 또는 환호 중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아웅산 사태 나고 나서 우리가 방송이 못 나갔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못 나가고 참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그 비디오에 보면은 너무 비참하고 그걸 아마 너무 그래서 안 나오고 1년 후에 네. 저희가 이제 졸라서 그때 장세동 경호실장한테 설렜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한 거 다 뺄 테니까 방송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방송에 나가게 됐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북한에 대해서 많은 분개심을 갖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파리 특파원 때 그 한 거는 전 세계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근데 전 세계에서는 남의 그림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몇 달간 저한테 했던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랬군요. 허가를 받아야만이 그 비디오를 쓰기 때문에 대사관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뭐 아주 한참 동안 그런 적이 있고요. 또 교육이 나갔던 여러 우리 사원들, 우리 해외 연수했던 사람들도 전화 걸어가지고 아주 그냥 기뻐하고 우리 또 교민들 독일 비롯해서 영국 뭐 여러 나라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아, 예. 그렇게 정말 기자로서 떳떳하고 장한 일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이 선배 가까이 회사에서 모시고 일을 하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으로 이 선배에 대한 그 선배들의 그 업적을 기리고 있는데 천기 누설을 하나 해도 될까요? 그때 당시 이 선배가 아웅산 폭탄 테러했을 때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이 이기백 합참의장이고 거기 수행했던 그 부관이 당시 의관장교인 그 전인범 지금 삼성 장군의 전인범 특전사령관이 아마 그때는 이제 부관으로 수행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전인범 장군이랑도 이렇게 대담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언뜻 이제 천기누설을 한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이 선배 아들 이름이 기백이에요. 그 기백이라는 이름이 혹시 이기백 장군의 그 기백을 따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이 선배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겁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아들이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아웅산 때 이렇게 그 배에 우리 와이프가 임신해 있을 때예요. 저는 아웅산 터지고 나서 우리 선배 임채 선배한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제가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면은 우리 아들도 우리 아버지가 전사하셨고 유복자처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생각이 났고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름을 이기백이라고 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선배와 대담을 하면서 자꾸 감동, 목이 메이는 이유를 아셨죠? 저도 걸프전에 군복을 입고 참전 취재했던 종군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강요가 이렇게 반 이상 희생되는 사상자를 낸 아웅산 폭탄 테러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취재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강요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 이런 거를 눈으로 목격하시고 또 그 아들을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가르치는데 이름이 이기백. 이게 그런 연유가 있었구나 한 게 지금까지 제 혼자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선배가 확인해줘서 이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담은 아웅산 폭탄 테러에 관한 것이었지만은 사실은 아웅산 폭탄 테러 그 자체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기자가
정말 기자답게 취재하고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우리 이재은 선배를 꼭 여러분 앞에 모시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선배님 이렇게 가까이서 옛날 얘기를 솔직하게 해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에게 이제 기자로서의 사명 또는 어떤 그 역사적인 현장에 그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많은 느낌이 있었을 텐데 우리 기자 시청자 여러분에게 독담 또는 어떤 기억에 남는 일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카메라 기자를 시작한 것은 공무원을 시험 봐서 갔습니다. 대한뉴스라고 국립영화제작소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라방송 또 나중에는 TV조선 이렇게 했지만은 영상을 좋아하고 또 기록하고 담담히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을 취재해 가면서도 느끼고 바라는 여러 가지 점을 보면은 나라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요즘 세태를 보면서 우리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후손들에게 너무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웅산 사태가 일어나고 처음에는 조금 했지만 그 후에 한 번도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처음 보훈처에서 아웅산 기념식을 했습니다. 저도 그 동작동에 가봤습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애쓰는 뭐 군인, 경찰, 소방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또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나가서 누가 싸우겠습니까? 네. 우리가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나 애들에게 꼭 가르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국가가 잘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되는 사람을 꼭 뽑아서 나라가 바로 세우는 기초를 다시고 다시 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가 오늘도 아주 훌륭한 분을 모시고 대담을 나눴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정말 감동적이고 이런 얘기는 꼭 듣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이렇게 긴 시간 먼 길을 와주셔서 옛날 얘기를 솔직하게 역사의 현장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